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영장 자체는 부당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 청원 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소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국 땅에서 일어난 성추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번 조국 혁신당 성추행 사건까지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입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아이를 알려면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운동권식 괴물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3대 특검 개학안을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그 핵심적인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특검도 해체해야 하고 공수처도 해체해야 합니다. 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검은 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저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속내입니다.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로 특검 개혁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하여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과정에서조차 스스로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K는 지난달 28일 1,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자회사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명시했습니다. 현대건설 또한 9월 3일 투자 설명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올려도 투자 유치가 힘든 마당에 기업들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악화될 경우 왜 그 위험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해적 공시에 나서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넘어 이제는 기업 투자와 국가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 의원, 조지현 의원이 보완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며 국민의 우려를 드러낼 최적의 입법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논의에 들어갑시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읍시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민주당의 중심에는 민심, 민생은 없고 오로지 보복과 공작만이 가득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적 과잉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언론 플레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당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우리 당 원내 전략의 핵심이 담긴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까지 들이닥쳐 뭐라도 일단 털어보겠다는 식의 난폭한 압수수색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당 사무처 실무진을 향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변호인 조력 요청도 무시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 사무처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의지가 담긴 과잉 수사는 노골적 야당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도 석연치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사 검증 실패가 드러날 듯 보이자 야당만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강행된 것입니다. 국면 전환용이란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3대 특검이 가동된 후 전국 형사부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단독으로 3대 특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더해 12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총 5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허비되는 결과입니다. 결국 특검의 폐해에 갇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호소합니다. 국민이 먼저고 민생이 먼저여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 그리고 야당 말살이 국정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영수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강욱 원장이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싸워야 될 문제냐, 죽고 살 일인가라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도 모자라 문제 제기자들을 개돼지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최 원장의 막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2023년 11월 북콘서트에서는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한 번의 실현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라는 집단 전체에 만연한 왜곡된 성인식의 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비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일로부터 무려 5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횡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당의 외면을 고발하고 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장 사건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 2000년 5.18 전야제 NHK 가라오케 사건까지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성비위가 반복되는 동안 소위 진보 진영이 보여준 것은 그릇된 패거리 의식 아래 자행된 은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구조적 병폐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면피성 사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순간 면피용이 아니라면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즉각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9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일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명백한 올건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는 절정이었습니다. 추 위원장이 덧센 특검법을 안건 조정위에 해부하면서 보인 모습은 파렴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 제5항은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 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중 발언으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협의에 가름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일방 추진해서 안건 조정위를 개최하여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아나무인의 태도로 국회법을 무시하며 조폭식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의 모든 야당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NHK는 무슨 사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룸사롱이었구나. 네, 정책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요즘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인 듯합니다. 이 물체운 솥에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나 보는 거죠. 악법과 세금 폭탄은 땔감으로, 그리고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인 헐리우드 액션은 덤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찰 결과 아직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다. 또 철수하는 곳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짜 위기론이다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가 기업과 노동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통도 귀족노조, 날개 또한 귀족노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노란 봉투법을 업고 노조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부품 공장 건설하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노동자 지킨다는 노란봉투법,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귀족노조 배 채워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또 일자리가 절실한 힘없고 약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에는 창을 쥐어주고 기업에게선 방패를 빼앗아갔습니다.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엔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법, 대체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만은 맞습니다. 기업과 노동 중 한쪽 날개 꺾어놓고 대한민국이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엔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사회 수군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 기업과 노동자를 살려낼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그리고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제3차 장기 재정 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전망에서 4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무려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156%,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173%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어느 집에 1년 수입이 1,000만 원인데 빚은 1,730만 원이 쌓이고 그 빚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암담한 수치가 나오기까지 좌파 정부가 우리 국민을 2번이나 속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장기재정 전망을 보면은 2060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1%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 실무진에서 그 2배가 넘는 168%로 보고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2자릿수로 낮추어라 라고 지시를 해서 통계 왜곡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가 2024년에 나와서 그때 이미 퇴직한 홍부총리는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홍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다면 이번 장기 재정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거짓 안심시키고 600조 원이던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도 국민 눈을 흐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를 발표하면서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D1 기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한 수치로 발표한 것입니다. IMF나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통계를 사용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쏙 빼놓고 공개하면서 국가 부채 수준을 축소 왜곡한 것입니다. 이러니 경제를 알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안일하게 재정 폭주를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나라 빚이 진짜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해야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40년 후에 우리 아들, 딸들로부터 빚투에 올인했던 좌파 정부 때문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원망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 1일자로 1년 7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희생되고 가족들이 가슴을 졸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정상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역, 과목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수도권 충원율은 63%, 비수도권은 53%에 불과합니다. 필수 과목 충원율은 처참할 정도이며 지역은 더욱 어렵습니다. 인기과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90%에 달합니다. 반면 비수도권 필수 과목 충원율은 내과 48%, 외과 23%, 산부인과 27%, 소아청소년과는 고작 8%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도 수술 등의 의료행위 수가를 상당히 올렸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수가 현실화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료계획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의료계획의 큰 그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아래 세부 정책과 입법 논의가 가능한데 의료혁신 로드맵을 연말에야 내놓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준비되었다고 한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달 복지 법안 심사에서는 식업성을 요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법, 필수 의료 육성법을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무 복무형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이 전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획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폐지, 방송 장악입니까?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국민과 의료계가 동의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 여러 언론인 질문도 있어서 답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영두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립니다. 제정 법안입니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방송 미디어 통신 관장 정부 편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9월 중 제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요식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 싹을 틔운 K-팝,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K-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진흥 규제 정책도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규제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한 차례 통과 의뢰 공청회로 그치고 9월 말에 9월 하순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 중대한 정책적 검토를 방기하는 검토의 필요성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 통과 의뢰 공청회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 통합정부기구 구성을 위해 종실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과정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국회 역시도 문체위, 정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의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례에 따라서 방송 미디어 통신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흉심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준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입법으로 교체할 목적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캐더언 서프라이즈, 캐더언의 눈물을 극복할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대박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싹은 우리가 틔웠지만 그 수확은 외국의 거대 빅테크가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캐더언 서프라이즈이자 한편에서는 캐더언 디스페어, 캐더언의 눈물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식 밀어붙이기 입법은 한미 통상 마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무역 대표부가 2025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OTT 플랫폼을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통상규범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통상 마찰로 여러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미국 측에게 엉뚱한 빌미를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정부 기구도 정책과 규제를 단일 기구로 통합하는 방식, 즉 미국의 FCC 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있고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지난 20년간의 공과를 잘 살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지도부가 걱정하는 이른바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상생을 위협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처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탄핵 헌법재판 과정에서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바로 민주당 측 탄핵위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부터 복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방송, 통신, 미디어 새로운 기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미리 상정하고 후속 보완을 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급한지,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각사루가 되는지 심사숙고하셔서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를 통과 의례로 삼으려는 그런 속셈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도 촉구합니다. 지금 여러 현안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캐드원의 눈물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원내 지도부도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 좀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은 10년 전 70주년 기념식과 비교할 때 분명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5년 행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왼편에 중국 공산당의 전직 지도자들이, 오른편에서는 외국 정상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우에 각각 김정은과 푸틴이 섰습니다. 또 어제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만참 회담도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특별히 대우한 이유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에이펙을 위한 방안에 앞서 남북 간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환대하는 것은 위험도 수반됩니다. 북한이 앞으로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벼랑 끝 외교를 위해 상황 악화 조치로 나온다면 중국이 뒷배가 된 것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북 관계 복원으로 북한은 벼랑 끝 외교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세가 험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응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으로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초당적 외교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는 먼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달한 채 독단적인 일정 그리고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는 사실상 90일간 충분히 더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2시간, 1시간 만에 형해화시킨 것을 많이 목도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역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 내란과 관련된 내란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의 하명수사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3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당의 하명수사 3특검 이 확대되는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내란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예산 500억 씁니다. 1년 예산. 그리고 검사는 600명 투입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특검 연장이 민생수사 지연,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 검찰 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그들은 검찰 개혁법이라고 부르죠. 이것에 관한 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제1소위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부르냐?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의정관에 가서 브리핑하라 그러면 기자회견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내란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2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사건도 아닌데 공소 취소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박수영. 예, 기재위 간사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자고 하는 법안이 여러 개 지금 제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되어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을부터 당장 적용하게 되면은 소급 입법이 됩니다. 명백히 위헌이 됩니다. 여당 간사가 위헌적인 소급 입법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다음 주 기재위에서 전체 회의와 소위에서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